안녕하세요, 홍정선입니다. 지난해 연말 개봉한 영화 두 편이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신과 함께 제아벌이 1300만, 1987이 600만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사실 두 영화 모두 누구 한 사람 주인공이라 뽑을 수 없는 멀티캐스팅 영화죠. 한국 영화의 새 지평을 열겠다, 한국식 판타지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며 신과 함께로 뭉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시작을 알린 6월 항쟁을 되새겨보자며 1987로 모여들었습니다. 선한 의지라고 하죠. 내 목 따지지 않고 좋은 영화 만들겠다고 뭉친 이들의 마음이 결국 큰일을 해냈네요. 더불어 저는 너무 좋은 게 두 영화 모두 부모, 자식, 세대 간의 소통에 큰 역할을 한 점입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이름으로 되새겨진 눈물겨운 사랑. 30년 전 용기를 냈던 젊은이가 이제는 부모가 되어 자식의 손을 잡고 나섰던 촛불 광장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선순환. 접근 포인트는 다르지만 뭉클한 감동은 한 가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뭉클한 감동 전해드릴 수 있는 그날 향해 오늘도 힘차게 영화 속 이런 법 출발합니다. 영화 속 이런 법의 메인 코너 영화엔 법이 있다의 명쾌한 해결사 쾌골조로 이조로 변호사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네. 아니 사실 이제 소개해드리기가 제가 겁이 나요. 이거 뭐 법에 대해서만 명쾌한 해결사여야지 영화에 대해서도 너무 이 높은 식견을 자랑하시다 보니까 8회를 달려온 소감 저 오늘 좀 듣고 싶습니다. 8회 온 느낌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신없이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칼럼을 쓸 때는 아무 때나 가서 영화를 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사회에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시간을 뺏어 가니까 정말 정신없이 한 주가 가고 벌써 8회가 됐는지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우리 쾌골조로 이조로 변호사께서 또 이번 주 영화엔 법이 있다를 위해서 뽑은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 이번 주 영화는 이병헌 씨, 박정민 씨, 윤여정 씨가 주연을 한 그것만이 내 세상입니다. 불가능.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정신 차려. 웰터급 동양 챔피언까지 했었고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 형이 좀 없이 살고 그래서 이래 보이는데요. 아니 내가 오갈 데도 없는 그런 놈 같아요? 나 복싱하는 사람이란 건데. 야 근데 거기 가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야? 편도로 갈 거지. 비행기로 간다니까. 왕복 말고 편도로 갈 거냐고. 원웨이. 안녕하세요, 쾌약. 안녕하세요. 나다, 네 동생. 누가 내 동생이라고 그래요? 저는 어진태입니다. 밥도 무야지. 진짜 좋아요. 너 짜파게티 잘 끓이지? 짜파게티 요리사. 잘해요. 피아노. 이거? 네. 저거 서번트인데 음악 천재. 닭뼈가 그러라 해다. 엄마. 앉았어 저. 자, 큰 거야, 작은 거야? 야, 형아가 무섭나? 네. 그래도 형 생기니까 좋지. 이제 네가 한번 해봐. 형이 이제 시작하면. 네. 이조로 변호사께서 특별히 이 그것만이 내 세상을 뽑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오늘은 무슨 법, 어떤 법을 다루게 될지도 되게 궁금해요. 제가 이제 이걸 뽑은 건 아니고 기자님하고 PD님이 뽑은 건데 주제가 이제 내용을 봐보면 주제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유지되고 해체되는가 그에 대해서 가족과 관련된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역시 또 우리 변호사님 시작도 전 한 방 날리고 가시네요. 아주 뭐 솔직하신 건 뭐 하루 이틀 겪은 거는 아닙니다만 맞습니다. 저하고 PD님이 아주 사랑해서 영화를 선정을 했는데요. 자,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가족이 뭐지? 같이 밥 먹는 사람? 뭐 마음 나누는 사람? 아니면 한 집에 사는 사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가보고 싶어요. 가족의 형성이 아니라 해체부터. 여기 영화 보면은 이 이병헌, 이 또 박정민, 이 김조아, 오진태죠. 두 아들의 엄마 주인숙, 윤여정 씨가 연기를 했는데 남편한테 막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다가 집을 뛰쳐나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뛰쳐나간 걸로 이 부부
부부연은 끊어지나요? 이렇게 부부연이 끊어질 수도 있고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혼 관계면 그렇게 나가면은 부부 관계가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법률혼 관계면은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그 부부 관계가 끝나지 않고 이혼 신고, 이혼을 해야지만이 부부 관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혼인지 법률혼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끝난다고 볼 수 없고, 통상적으로 법률혼이라고 하면 그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서 집을 나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부 관계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아니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맞아요. 거기다가 또 이병헌이 자기 아버지 찾아갔더니 내가 나가면 그래서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으름장도 나요. 아니 이런데도 이거 부부 관계 파탄이 안 난다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혼을 해야 돼요. 이제 합의해서 협의 이혼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재판상 이혼을 하는데, 그 영화 속 내용 같은 사연에서는 사연에 만약에 실제로 발생한다고 하면 협의 이혼은 거의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 곧 지금 주인숙, 윤여정 씨가 그 남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판상 이혼은 사유가 있어야 돼요. 6가지인데 첫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보통 부정행위 하면은 간통보다는 굉장히 넓습니다. 부부간에는 정조 의무가 있는데 정조를 지키지 못한 그런 행위를 다 부정행위로 보고, 두 번째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아픈데 놔두고 나가버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와이프를 두고 뭐 출가한다든지 도닦고 나간다든지 일방 가출을 한다든지 하는 게 악의 유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이런 경우가 이제 배우자로부터 맞는 경우, 또 이제 배우자 그 직계 존속이니까 여자의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그 욕설이라든지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대우를 받을 때 또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곧 자기 남편이 자기 엄마, 친정 엄마나 친정 아버지에게 뭐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 욕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하면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분명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인데 그 성관계를 거부한다든지 또는 성적 불능, 그리고 또 불치병, 이런 게 이제 부부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지금 특히 일방적으로 이제 폭행을 행사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부부관계, 혼인관계가 파탄돼가지고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래요. 그럼 재판을 하면 이 6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세 번째로 이혼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윤여정, 이 주인수, 그리고 김조아의 아버지, 이분들을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재판 이혼 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사실. 협의 이혼이 안 되지 이제 재판상 이혼은 가능합니다.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죽을까봐 지금 뛰쳐나가는 상황에 이게 재판을 할 수 있을까도 싶고, 사실 이렇게 이 법률혼이 뭐 사실혼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 모든 책임, 이 조아 아버지가 윤여정 씨를 막 거의 죽기 직전까지 거기부터가 발단이에요. 거의 또 칼까지 들어요. 그래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한강다리 위로 갑니다. 그때 만약에 정말 주인숙이 풍덩 한강에 자살했다면 이 때린 아버지, 이 남편, 이거 뭐 법적으로 처벌받습니까? 책임집니까? 네, 법적으로는 처벌받습니다. 폭행을 했으면 폭행죄로, 폭행에 상해가 발생했으면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냐 안 지냐, 네. 그 문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망한 거에 대한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폭행과 사망 사이에 그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 없고, 또 폭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맞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자살할 거다, 죽을 거다, 사망할 거다라는 예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폭행치사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와, 아니 거의 이 정도 때리면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은 게 제가 보기에는 예견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맞았다고 누구나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 자살, 이 사망에 대해서는 이 남편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제 법이 본다는 거네요. 진짜 이 죽은 사람만 진짜 억울하다니까요. 정말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과거 시점, 영화를 되돌린 시점에서 하나를 더 여쭤볼게요. 저 사실 이제 영화 보면서 주인숙이 뛰쳐나갈 때 어머 저렇게 뛰쳐나가서 어떻게 막 걱정도 했지만, 이게 제가 엄마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던 조화, 이 어린 시절에 이병헌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아니 저 엄마 없으면 이제 아버지가 엄마 대신 아들 때리지 않을까? 막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 때리면 이거 남도 아니고 내 자식 때리는 이거 정말 어미 처벌 받죠 이거. 통상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일반인들끼리 보통 사람들끼리 길에서 싸워서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경우는 보통 처벌 수위가 조금 낮는 게 보통 훈육 목적으로 때렸다.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때렸지 뭐 이렇게 아프라고 때렸겠냐라고 해서 그런 점이 또 감안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자녀의 엄마 같은 경우가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처벌 불온의 의견서 같은 경우 탄원서 같은 걸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좀 많이 낮아집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아버지가 나를 때리는데 이게 더 엄히 처벌 받아야지 오히려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 때린 것보다 더 처벌 수위가 낮다고요? 그리고 단순 폭행 뭐 다 단순 상해라고요? 이런 거 때리는 것을 이제 보통 학대라고 이제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학대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적용돼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처벌 수위가 다른 폭행이나 상해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아 진짜 좀 들을수록 화가 나는데요. 세상에 어른이 아이 때리면 안 되고 그 믿고 믿어져야 되는 부모가 자식 때리는 거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 조아가 상처가 가슴에 켜켜이 쌓여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면회를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 거기서 나오지 말라고 그냥 죽으라고 나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왜? 엄마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 아버지 지금 적반하장이에요. 내가 나가서 응, 엄마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이래요. 그럼 만약에 진짜 나왔어. 진짜 엄마 때렸어. 그럼 제가 볼 때 우리 이병헌 씨 정말 이 조아 아빠 때릴 것 같아요. 때리고 말아요. 이거 그러면은 그래도 폭행은 폭행이니까 처벌 받겠죠? 예, 처벌 받습니다. 그것도 더 세게 처벌 받습니다. 아 이건 또 세게 받아요? 존속 폭행, 존속 상해가 되기 때문에 더 세게 처벌 받습니다. 뭐 정당방위가 될 수 있냐 안 되냐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그 엄마를 때리고 난 이후에 그 이병헌 씨가 자기 아버지를 또는 김조아가 자기 아버지를 때린다. 이건 존속 폭행이 되고 정당방위가 안 돼요. 때리는 중에 이제 말렸다 또는 이제 꽉 껴안았다. 못 때리게 뭐 방어를 했다 하면은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도 있는데 때리는데 같이 때렸다. 그 순간을 벗어나는데도 초과해 때렸다 하면은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정당방위라는 게 그 일반 사람들이 항상 정당방위 하지만은 그 법에서는 현실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영화에 폭행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보면은 네, 많이 나오죠. 뭐 꼭 저는 아버지한테 맞고 자라서 누굴 때린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그냥 조아의 이병헌의 마음속에 상처가 많아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실 엄마는 같지만 거의 남처럼 살아왔던 이 진태와 조아가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진태가 막 하니까 조아가 뻥 때려요. 아니 이거 전직 지금 동양 챔피언인데 뻥 때려서 진태가 끽 하고 기절을 해요. 그럼 이거 폭행죄? 상해가 됩니다. 상해. 이건 또 왜 또 상해예요? 그러니까 폭행하고 상해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폭행 같은 경우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폭행이라고 하면은 멱살을 잡는다든지 밀친다든지 손을 막 세게 뿌리친다든지 뭔가를 던지는 경우 꼭 맞아야지만 폭행이 되는 게 아니라 던졌는데 안 맞아도 폭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판례가 있는 게 군대에서 베개를 상사가 밑에 부하한테 던졌어요. 근데 베개를 안 맞고 옆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랬는데도 이게 폭행이 됩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되니까. 또 상해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상해냐라고 하면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게 상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알아듣기 힘듭니다. 네. 근데 상해 딱 하면 진단서 한 2주 정도 이상이 나오면 상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탈골이 됐다든지 뭐 뼈가 부러졌다든지 보통 전치 2주의 이상의 상처가 나오면 통상적으로 상해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에 이제 있는 사안 중에 그 남자가 여자의 음모를 자릅니다. 음모를 자르면 이게 상해가 되냐 안 되냐라는 게 있는데 음모를 자르는 것은 상해가 아니고 폭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음모를 잘랐으니까 강제 추행이 되고 폭행죄로 처벌되지 음모 자른 부분은 폭행이 되고 이제 상해가 안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니 엄청난 상해인데 이 뭐 육체적 정신적 기능의 훼손이라면서 그런 일 당하면 정신적으로 훼손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하튼 그러면 조아가 진태를 때렸는데 진태가 기절했기 때문에 이게 또 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뭔가 좀 기능의 훼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했나요? 그러면 우리 이게 또 아무리 지금 한 집에서 안 살았다지만 어머니가 같은 형제인데
형이 동생 때렸으니까 이거 더 나쁘니까 더 중히 처벌 받죠 이거. 그런 특별법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법 내에서 그냥 일반 폭행죄로 처벌되고 일반 상해죄로 처벌될 수가 있지만 또 이제 직계 비속이 곧 아들이 아버지를 자녀가 이제 부모를 때리는 경우는 그 존속 폭행, 존속 상해로 중하게 처벌되는 법정형이 있습니다. 법 조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 간에 싸운다든지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중하게 처벌되는 그런 법률은 없습니다. 야, 우리 법이 무슨 저는 무슨 옛날 무슨 명심보감, 소학 이런 데 나오는 되게 뭔가 좀 유교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뭐냐면 장유유서 아버지가 아들 때려 훈육이야 형이 동생 때린다고 해서 특별히 더 중하게 처벌되진 않아. 그러나 자식이 부모 때리면 이건 존속상해로 더 엄벌돼. 뭔가 이런 분위기가 당연히 있는 것 같네요. 법인 사회적인 거 반영이니까 당연히 그건 반영시켜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복잡 다단한 이 가족관계가 나오는 영화를 보다 보니까 어려워지네요. 그러면서 과연 법은 가족을 무엇이라 규정하고 있나 갑자기 심히 궁금해지는데요. 가족이라는 용어는 법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형법에서 쓰이고 민법에서 쓰이는데 가족의 범위가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배우자, 혼인을 하면 이제 발생하는 배우자, 그리고 직계혈족,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할아버지 손자 간에, 할머니 손주 간에 이제 그 직계혈족,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 자매. 이런 경우는 가족으로 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부분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 자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해야지만이 가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 김조와 그리고 어머니는 직계혈족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계를 같이 안 해도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그 감옥에 가 있잖아요. 김조아의 네네, 아버지, 이병헌 씨 그렇죠. 아버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가 있고 김조아는 복싱을 하고 있으니까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여기는 당연히 가족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혈연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가족이 되는 방법 무엇인가요? 가장 큰 게 혼인. 아까 말씀드렸지 배우자가 되려면 그렇죠. 혼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 예, 남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입양을 하면 법적으로 자녀 직계 존비속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혼인, 그 자녀 출산, 입양이 가족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죠. 그렇군요. 아우 설명 쏙쏙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자 우리 조와 진태, 진태와 조화를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달라요. 어머니는 같아요. 이 두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법적으로 가족인가요? 어머니하고는 가족입니다. 아 어머니랑 진태, 어머니랑 조화는. 예. 근데 직계 진태랑 조화는 진태와 조화는 뭐가 필요해요? 형제가 가족이 있잖아요. 되려면? 어머니를 기준으로 해서 형제가 네.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면 아닙니다. 그렇죠. 아버지 이 부죠. 아버지가 네, 네. 다르죠. 그래서 진태하고 그 조화는 형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화의 아버지 그리고 조화의 엄마, 조화 여긴 당연히 가족이잖아요. 네. 근데 진태가 들어온다. 진태는 가족이 됩니다. 조화하고 어머니하고는. 그러나 조화의 아버지하고는 가족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생계를 같이 한다고 해야지만이 되는 거죠. 윤여정 씨가 직계혈족이잖아요. 네. 배우자잖아요. 아.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하면 됩니다. 아 생계를 같이. 생계를 같이 안 해도 가족이 되는 방법은 입양을 하면 직계혈족 관계가 되니까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생계를 같이 안 할 거면 입양하거나. 예. 그렇죠. 이게 들을수록 오묘하네요. 좀 가족의 범위가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민법에 그렇게 가족의 범위가 나와 있어서 생계를 같이 하면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 자매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족이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제 기준으로 처제하고 생계를 같이 한다 그러면 처제는 저한테 가족입니다. 왜? 배우자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근데 처제 입장에서는 저는 가족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이라고 범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인데 내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야. 예, 가족의 범위는 아니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뭐야. 지금 한 집에 같이 뭐 이렇게 있는데 나는 너의 가족인데 너는 나의 가족이 네. 아니고 좀 이상하네. 근데 그 또 재밌는 포인트기도 하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법에서 가족 간의 범위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형제가이냐 상속 부분에서 이제 가족의 범위로 정의 내리고 있지 않고
직계 비속이냐 존속이냐 뭐 그 부분에 대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범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물론 그 형법에서 동거 가족에서 이제 처벌하지 않는 범위가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가족이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럼 상속일 때는 조금 이제 네가 상속일 때는 다른 범위, 직계 그것도. 비속 뭐 이렇게 다가가는 거여서 가족 특히 이제 민법에서 가족 범위라고 나와 있지만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다른 부분에서 정확히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서 실질적으로 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나와 있지만 법률적으로 크게 쓰이지는 않고 물론 이제 형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거가족 뭐 이렇게 나오니까 좀 쓰일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쓰이지는 않고 이제 점점 이제 핵가족화 끝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얼마나 이제 정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고 사냐가 가족의 개념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 이제 진퇴하고 수정은 법률상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은 그렇게 이제 부대끼고 의지하고 살면은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머, 제가 하려던 말씀을 하시네. 사실 진짜 그것만이 내 세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 뭔가, 엄마가 같으면 가족인가? 서로 있는지도 모르고 수십 년 따로 살기도 하잖아요. 우리 진태는 조와 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오히려 정말 윗집 아랫집 사는 수정이하고는 가까이 지내고 또 이병헌, 이 조화를 기준으로 봐도 동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지만 본인의 중하고 오토바이 가게 하는 친구하고는 초출되지만 아직도 형제 같은 또 우애를 나누잖아요. 이 우정을 나누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가족이 뭐지? 자꾸 그 생각이 들고 아니 가족이 뭔 게 아니라 가족이 되려면 진정한 가족이려면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소통, 마음을 나누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의지하고 뭐 정을 나누고 해야지만이 가족이지. 안 보면 실질적으로 법률 쪽에서 가족이라 할지 몰라도 안 나누고 뭐 그렇게 하면은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워낙 이 영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이시다 보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이 영화 뭐 주제는 아까 가족 간의 사랑 이런 얘기 하셨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일 인상 깊었던 점 뭐 그런 건 뭐 새롭게 깨달은 점 무엇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제일 처음에 주제를 가족으로 하자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저는 보고 난 다음에 가족보다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다. 근데 대화를 한다고 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말로 하는 게 대화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그 오진태 그 서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잖아요. 네네. 발달장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한 또 한 분야 피아노에 대해서 재능을 보이잖아. 그 피아노에 이제 거의 천재적인 사람이 또 신소율 한지민 씨가 연기하는 그 두 사람 간에는 말로 하지 않고 음악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또 이제 오진태하고 김조아는 말도 하긴 하지만은 또 정으로 대화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또 수정과 진태는 또 게임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서로 정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또 엄마랑 아들들은 음식 먹는 걸로 또 사랑으로 소통을 나누고 해서 저는 여기서 가족은 소재로 해서 서로 간에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은 그 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과 사랑, 마음과 마음 뭐 이렇게 음악과 음악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가족보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 기자 사표 써야 되겠어요. 아니 지금 누가 신방깔 나오는 거야. 커뮤니케이션 하면 사실 제가 진짜 더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너무 얘기를 이렇게 잘하셔가지고 뭐 어차피 그럼 그것만이 내 세상으로 나눌 수 있는 뭐 얘기 다 해본 것 같아요. 뭐 가족 관련 뭐 가족 간의 사랑, 커뮤니케이션까지 오늘 녹화 여기서 이제 접어도 될 것 같죠? 그럴 것 같지만 이제 법 얘기는 끝났어도 이제 영화 이제 배우들 얘기를 해야죠. 아 그렇습니까? 보통 여기서 주연을 맡았던 분이 그 이병헌 씨. 전직 복서 그 이병헌 씨가 나오는데 이병헌 씨에 대한 평가가 여자분들한테 좀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여자분들이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총각도 아니고 결혼했는데 왜 그랬어? 부인도 예쁜데 이런 마음 그런 또 그리고 이병헌 씨를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실망감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병헌 씨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연기력으로 이 모든 비호감을 싹 지웠어요. 사실 처음에 그 사건 터졌을 때는 뭐 협녀를 비롯해서 영화가 막 줄줄이 이거 다 미리 찍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랬어요. 근데 또 돌 맞으면서 개봉을 하나하나 그때 3편을 해 나갔죠. 그러고도 야 찍어놓은 거니까 이제 개봉하고 말지 뭐 앞으로 더 할 수 있겠어 했는데 아니 내부자들에서 그렇게 좋은 연기 보여주니까 어떡하겠어요. 또 캐스팅 제의가 들어오고 드디어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는 나쁜 놈도 아니야. 이거 찍어놓은 영화도 아니야. 이렇게 가슴 따뜻한
그쵸? 무심한 듯하지만 따뜻한 이 남자를 해냈어요. 근데 사실 야, 이 남자 미워할 수가 없는 게 연기 너무 이토록 잘해. 목소리도 너무 좋아. 이제 그는 아무도 이제 옛날 사건을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이병헌, 당신이 해냈습니다. 근데 이병헌 씨 못지않게 그 서번트 증후군 역할을 한 박정민 씨 있잖아요. 특히 보통 이제 연기를 하면 피아노를 친다 그러면 피아노 치는 사람 떨어져서 손만 보여주고 얼굴 표정만 보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체 이렇게 치는 모습을 보여줘요. 직접 친 겁니까? 직접 쳤습니다. 물론 그 소리 자체, 그 연주하는 그 엄청난 소리는 전문가가 친 거지만 이 모습 전체는 다 CG 없이 뭐 박정민 씨 얼굴에다 전문가 손 합해가지고 이런 합성 없이 그냥 오롯이 다 박정민 씨가 했다고 그래요. 하루에 6시간씩 6개월을 연습을 했는데 게다가 원래 시나리오에는 이 곡하고 다른 곡들이 적혀 있어서 그거를 미친 듯이 연습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음악 감독 들어오시고 피아노 전문가 들어오더니 아, 이 장면에는 이 음악이 어울립니다. 이 음악이 어울린다 하면서 막 특히 콩쿠르 나가서 하는 그 연주 있죠. 그 대단한 신들린 연주도 영화 촬영하고 나서야 추가된 거래요. 촬영을 하면서 미친 듯이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감독님이 집에다가 피아노도 사줬대요. 감독님은 선의로 사준 거지만 박정민 씨 미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피아노도 피아노지만 저는 이 서번트 증후군 연기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사실 영화 동주 때 그 강하늘, 윤동주 맡은 강하늘 옆에 이렇게 서 있던 남자 있어요. 포스터에. 송봉규 역할한. 그게 바로 박정민 씨였는데 야, 그때 이 젊은 배우 진짜 큰일 내겠구나 했는데 정말 큰일 냈어요. 저는 마라톤의 조승우를 잊게 할 수 있을까? 혹은 또 얼마 전에 지난해 개봉했던 채비의 김성균도 너무 잘했는데 야, 박정민의 이 발달장애 혹은 또 이 서번트 증후군 이 모습은 정말 전 너무 대단하고 그리고 이게 저는 이 말이 좋았어요. 나는 조승우 선배를 비교 대상으로 김성균 뭐 그게 아니다. 서번트이신 분들, 서번트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의 가족이 나를 보면, 진태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연기했대요. 야, 이 배우 기억해 주세요. 이게 끝이 아니고요. 염력, 변산, 사냥의 시간 줄줄줄줄줄 남았는데 이 배우의 뒤에 두 사람이 있어요. 일단 동주도 같이 찍었고 변산도 같이 찍은 이준익 감독. 야, 너 나랑 바다 낚시 가자. 이러면서 너 잘하고 있어. 더 잘하려고 하지 마. 격려도 해주고. 사실 이 배우를 발굴한 게 황정민 씨예요. 소속사 대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황정민 씨가 이번에 전화를 했대요. 힘들면 쉬어도 돼. 안 해도 돼. 야, 소속사 대표가 너 돈 벌어 와. 이게 아니라 쉬어도 돼. 이런 좋은 선배들 대한민국에 많아야 합니다. 쉬어도 돼. 그게 제일 부담되는 말입니다. 믿으니까 알아서 하란 말이니까 제일 부담되는 말이죠. 또 제가 박정민 씨 역할이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 게 숙제를 다 한 거잖아요. 피아노 연습을 다 해놓은 건데 숙제를 다 내려고 하니까 숙제를 받고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본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원고 다 써서 보냈는데 막 PD님이랑 제가 막 질문 막 추가해. 그럼 좀 답답하죠. 특히 이제 박정민 씨 연기도 있었지만 여성분 세 분 나와요. 윤여정 씨, 어머니 역할했던 윤여정 씨, 그리고 이제 술집 마담 역할한 김성령 씨, 그리고 한지민 씨, 신소율 역할했던 한지민 씨.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 그 딸, 수정이. 진태 친구 역할한 수정이. 그 네 명의 여자분들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의 연기는 어떻습니까? 윤여정 씨는 아니 그냥 엄마를 맡겨도 엄마가 아니에요. 주인숙이 되는 이게 이분의 연기 내공이구나. 내 영화로 만들고 이 배역을 주연으로 만들 줄 아는 배우구나. 이번에 정말 또 느꼈고요. 김성령 씨는 너무 미모여서 연기력이 저평가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장동건처럼 미모가 연기력을 가리는 거야. 이 짧은 연기지만 저는 야, 이분 연기력 재평가돼야 돼. 이 생각했고요. 한지민 씨 뭐 대단하죠. 아니 얼마 전에 그 연말에 두 개의 빛이라는 단편 영화 30분짜리 개봉했는데 거기서 시각장애인 연기 하겠다고요. 한쪽 눈은 여기를 보는데 한쪽 눈은 저기를 보는 연기를 했어요. 와, 그때도 대단하다 했는데 이번에도 또 피아노 연습 잘했잖아요.
사실 한지민 씨가 그 메니에르병이라고 귀 속에서 이명도 들리고 막 어지럽고 이런 병을 앓았었어요. 근데 그 병을 앓고 나서 오히려 연기력이 더 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김성령의 딸 최리 씨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수정이 역할 아니 이 쟁쟁한 배우들 사이에서 밀리질 않아요. 우리가 이 배우가 이제 그 귀향이라는 위안부 예. 소재로 한 영화도 나왔었는데 이 이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최리. 저도 그 배우들 연기를 본 것 중에 약간 긴장감, 즐거움과 긴장감을 보여준 게 수정 역할했던 그 귀향에 나왔던 그 배우가 약간 인상 깊은 점이 좀 있었습니다. 예. 매 회마다 여배우를 인상 깊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남배우 중엔 없나요? 남배우는 크게 안 보이고 특히 아하. 이제 여기에서 봤던 이제 윤여정 씨 같은 경우가 그 세월과 경륜은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연기를 하시는데 그 연세 들어가시는 모습을 연기에 이제 묻어서 표현하시는 게 따로 놀잖아요. 또 이쁘게 보이려고 하고 또 나이가 안 들어 보이려고 하는데 그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연기를 좀 더 깊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배우가 나이를 먹으면 그 연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무기 삼아서 더 깊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더 길게 얘기하면 제가 사표 2번 써야 될 것 같아서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것만이 내 세상으로 가족에 관련된 법, 폭행, 상해 지금 머릿속으로 지나가시나요? 복습되고 있나요?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재로 변호사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화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여러분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홍 기자의 볼만한 영화의 채널 고정입니다. Supposed to love music. But my great-grandma Coco's father was the greatest musician of all time, Ernesto de la Cruz. One day, he left with his guitar and never returned. Now my family thinks music is a curse. None of them understand me. I'm supposed to play music. All right, who's in there? I'm sorry. What's going on? Welcome to the land of the dead. Dante, wait up! This isn't a dream then. Agents at the Department of Family Reunions are available to assist you. Miguel, you're here. We're your family. I know your great-great-grandpa. I'll get you to him. You gotta do it by sunrise. What happens at sunrise? You'll be stuck here forever. What? Ugh. What are you doing? Skeletons don't walk like that. It's how you walk. No, I don't. That's him! Ernesto de la Cruz! Never forget how much your family loves you. One cannot deny who one is meant to be. It's almost sunrise. Achoo! I am terribly allergic. But Dante doesn't have any hair. And I don't have a nose, and yet here we are. Achoo! 홍 기자의 볼만한 영화 첫 번째는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한 너무나 사랑스러운 영화입니다. 야, 함께 본 어른들도 흡족해한다는 소문에 LTE급 통행속도를 보이고 있는 코코인데요.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본 적 있으신가요? 멕시코의 음악과 색채, 따뜻한 이야기가 보는 이의 귀한은 마음을 호강시켜주니까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대대로 구두를 만드는 구두장인 레베라 집안에 돌연변이가 나타났으니 뮤지션을 꿈꾸는 소년 미구엘입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삼촌, 이모 모두가 말려도 음악을 향한 미구엘의 열정은 막을 수가 없고 급기야는 전설의 가수 에라스토스 델라 크루즈의 기타를 훔쳐 경연대회에 나가려고 하는데요. 죽은 자의 기타를 만지자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빨려 들어간 미구엘. 소녀는 무사히 이승으로 돌아와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아니,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애니메이션 코코가 스크린 위에 펼쳐놓은 죽은 자들의 세계는 그야말로 황홀합니다. 해리포터가 보여준 마법의 세계 그 이상으로요. 단순히 색채의 향연이기만 했다면 그토록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왜 먼저 간 우리 가족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 왜 이승에서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중요한 건 뭔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코코. 신과 함께 애니메이션 버전이랄까? 가장 소중한 진리는 동양과 서양, 실사와 애니 가리지 않고 통하나 봅니다.
토이스토리, 몬스터 주식회사 여러 말 하면 입 아플 정도로 영화 잘 만들고 상복도 많은 애니메이션계의 명감독 리언 크리치의 신작이라는 거. 국내 스타들 앞세우지 않고 전문 성우들이 녹음했다는 것만 봐도 내실이 꽉 찬 영화라는 거 눈치채셨죠? We're running out of time. You've seen what's happening out there. We're coming up behind. I can handle Thomas. He'll show up eventually. That's what I'm afraid of. They took you because you're immune to a plague that's wiping out the human race. They think you're worth sacrificing to find a cure. They'll never stop, so we're gonna stop them. The last city, Wicked's whole base of operations. It's the Lion's Den, hermano. That's where we're going. 3 years we spent behind walls, trying to break out. Now we're trying to break back in. All right, I get shotgun. The world is dying. If we find a cure, that's the only way all this was worth it. Do you regret it? What you did to us? But I did what I thought was right. There's no guarantee we make it back from this. Well, we started this together. May as well end it that way, too. You still care about it, don't you? Don't lie to me! Come on. How many kids do they have to round up, torture, kill? When the hell does it stop? It stops when we find a cure. Thomas, you can save your friends. Or you can save us all. Please, Tommy. 형보다 나은 아우 참 어려운 법인데 시리즈 1, 2편보다 스케일이 커졌음에도 스토리는 쫀득, 스피드도 압도적이라고 호평이 많은데요. 1편이 메이즈라 불리는 그 미로에 갇힌 젊은이들의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 인류 생존에 적합한 뇌 패턴을 연구하는 내용이었다면 2편은 미로에서 탈출한 것도 잠시 플레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생존자들의 사랑과 배신을 그렸었죠. So, let's do a quick recap. The last 2 movies. In 90 seconds. Or less. You ready? The Maze Runner is about a group of boys who are trapped in a designated area called the Glade. Surrounded by giant walls and surviving on supplies sent up by the box that's once a month by a cryptic entity called Wicked. Wicked is good. And in the maze are these things called Grievers. Once a month, a new boy comes. This month, it happens to be this kid named Thomas. Only a select few runners are allowed beyond the walls. But Thomas breaks that rule to save their leader, Albie, and Mino by killing a griever. Thomas goes all Mission Impossible style and bolts in and saves the 3 of them. Suddenly, a girl named Teresa comes up in the box and recognizes Thomas. Thomas! Like, I got this. The girl comes out, she's like, I know Thomas. Thomas is like, I know you. And a struggle for power ensues when the second-in-command, Newt, designates Thomas a runner. Thomas is a revelation that Wicked is using them as a test subject and that he used to actually work for them. Bastards. And he leads a group through the maze where they uncover a secret laboratory and learn of Dr. Ava Page, Wicked's director of operations. And a deadly virus called the Flare that has ravaged the Earth. We learn from Ava that the experiment was a success. Survivors are now entering phase 2, the Scorch Trials. So in the Scorch Trials, we all are out in this designated area called the Scorch, where this virus called the Flare and things turning into cranks. The remaining Gladers, Thomas, Newt, Minho, Teresa, Frypan, and Winston, are taken to a Wicked facility run by Mr. Jansen. It looks like he's on Game of Thrones, who is supposedly protecting them from cranks zombies created by the Flare virus, but it's actually just a way for Wicked to continue their experiments on the immune kids and find a cure for themselves. Thomas meets a survivor, Eris. And with the group, they escape to the outside world. The Scorch. Where they befriend Brenda and Jorge. Jorge looks like he's on Breaking Bad. I'm sorry, hermano. Looks like you're tagged. And learn of the resistance called the Right Arm. Thank you.
Next thing you know, Ava Page comes in. Teresa betrays us because she called Ava Page on her cell phone and was like, I got him. So Minho is captured. Oh no! And the next thing you know, they take Ares. Thomas and the remaining gladiators Vowed to join forces With a right arm. rescue their friends. What? Topple Wicked. Find Death Cure. That's a lot. 이번에 개봉한 3편은 2편에서 위키드에 잡혀간 미노 구하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한국 이름을 가진 주인공. 그를 연기한 한국계 배우 이기호. 원작 소설의 작가죠. 제임스 데시너의 한국 사랑이 이번에도 계속 됐는데요. 영화는 시작부터 화끈합니다. 민호를 구하기 위해 기차 한 량을 통째 비행기로 탈취하는 장면. 야, 정말 통 크고 스릴도 넘치더라고요. 시리즈의 결말이라서일까요? 메이즈러너 데스큐어는 그저 블록버스터 액션물이기를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꽤 철학적 문제를 던지는데요. 좀비가 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선 면역 혈청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소수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다른 편에는 어떠한 목적에서든 인간은 마루타가 되어서는 안 돼.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아주 작은 가능성이 있다면 구해야 돼. 이런 사람. 영화는 어느 쪽이 선이고 어느 쪽이 악이냐고, 아니 딱 잘라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냐고 묻습니다. 2014년 할리우드 섹시가이 4위에 뽑히기도 했던 이기용을 비롯해 딜런 오브라이언, 토마스 브로디, 생스터 이런 주연 배우들이 내한해서 라디오 프로그램까지 출연하며 홍보에 열을 올렸는데 친밀도가 쑥 높아진 메이즈 러너. 과연 코코와의 맞대결에서 누가 생존할지 궁금하네요. 나는 이상한 여자와 결혼했다. 내가 입혀놓은 옷을 바꿨는다? 근데 이게 되게 신경전이 된 거야. 네가 가서 그냥 안녕하세요 대충이라도 인사하고 했어 봐. 다 바꿔 갈아치워야 될 때는 다 바꿀 거야. 그럼 뭐 이해 못하냐? 못했어. 너랑 나랑 안 섞여도 나는 혜준이만 보면 돼. 저는 그게 싫다고요. 제가 싫으면 제 아들도 못 본다고요. 됐다. 마음대로. 사람들은 내가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 저걸 갈아주면 멋진 다큐 하나 나올 거야. 그거 엄마가 사준 거 아니야? 기왕 사준 걸 그냥 버리냐? 진짜 왜 그렇게 나 싫어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영화 B급 며느리는 실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크게 3명인데요. 시어머니에게 서운하다고, 아니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모순을 시어머니 대 며느리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이상한 시스템을 내가 뜯어 고치고 말겠다고 선언한 며느리가 첫 번째. 그리고 자신의 햇병아리 며느리 시절은 잊은 채 그런 며느리와 한판 붙다가 엉엉 눈물 짓고 토라져가는 시어머니가 두 번째. 그런 두 여자 사이에서 중재라고는 1도 못하고 되레 불난집에 부채질하다가 그걸로 영화 만들어 돈 벌어보겠다고 나선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세 번째 주인공입니다. 그렇습니다. B급 며느리는 다큐입니다. 그런데 어떤 극영화보다 더 극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판 붙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자 남편의 새우 등이 터져 버립니다. 악마의 편집도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가정사 민망하다며 대략 뽀샵도 없는 그야말로 리얼 싸움입니다. 일종의 다큐판 사랑과 전쟁이라고 할 이 영화. 자극적이기로 말하면 웬만한 막장 드라마 이상. 등장인물 캐릭터 특이한 걸로 치면 임성환 작가의 일일 드라마를 넘어서는 B급 며느리. 영화는 마지막까지 섣부르게 화해도 봉합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열린 결말처럼 느껴졌던 그 엔딩이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풀기 어려운 인간관계의 정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해법이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예매. 새해 첫 달이 어느새 다 지났습니다. 2월보다 9월보다 유독 1월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시간의 흐름이 야속한데요. 이렇게 12번이면 또 한 해가 가겠지 싶은 조바심 때문일 겁니다. 예전엔 집집마다 인력이 벽에 걸려 있었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시간이 더 분명하게 구분 지어졌던 것도 같고 오늘이 며칠인지 정확히 알았던 것도 같은데요.
이제는 달력마저 스마트폰 안으로 집어넣고 살다 보니 요일은 알겠는데 날짜는 잊어버리기 십상이더라고요. 내 인생에 한 번뿐인 오늘, 정말이지 두 번 다시 오지 않잖아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듯 오늘을 보듬고 사랑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저 그런 하루로 남길지, 특별한 하루로 만들지,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게 하는 영화 속 이런 법이 될게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귀인이 아닙니다. 난 아저씨 직업 선택이 신의 한 수였다고 봐. 저희의 48번째 귀인이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을 섬긴 놈이다. 정의로운 망자라면서. 초광장님, 업경을 한번 봐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지옥기가 왜 나와? 시간까지 빨라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차사들은 잘 들어라. 원기가 소멸되지 않는 한 김자홍의 재판은 계속해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저승법을 어기는 겁니까? 넌 내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고. 차사는 이승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 살려주시죠! 당신들은 해줄 수 있잖아요! 안돼! 안돼! 염라대왕을 만나러 왔다. 고개 드세요, 김자홍 씨.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태우라오. 죽은 지 8시간도 안 됐는데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봤다 못 봤다. 정황상 고문치사가 확실해요. 각하께서 심려가 크십니다.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퍽 하고. 응? 왜 진짜 못해? 사실 확인 좀 합시다. 익사죠. 이번에 서울대생 고문해갖고 죽인 놈들이. 내 다 책임질게요. 받들겠습니다. 내래 빨개이 잡는 거 방해하는 갓나들은 무조건 빨개이로 간주하가서.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는 그 20살 청년을 그 경찰 2명이 딸랑 제압했다고? 이거 중요한 거야. 꼭 알려야 돼. 안 해. 야, 그럼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가족들 생각은 안 해요?